오랜만에 1,500, 2,000번의 매매 사업자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사실 비용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자 비용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더 많지 않나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개월 동안 1회, 2회상 팔면은 알아서 매매업자로 이거 아닙니다. 네. 내가 가서 먼저 나는 사업자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저번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언제까지? 통상적으로는 장은 나쁘지 전까지. 그 전까지는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하고 유형이 구별이 되는데 부가세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민주택 규모 미만만 나는 낙찰받고 거래할 거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세 사업자로 하면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개인 사업자는 2번 정도 신고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가세 신고는 그다지 크게 하실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 업종이 중요하잖아요. 없죠. 네. 네, 업종이 일단은 뭐 이렇게 코드를 말씀드리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무서는 사실은 모든 게 웬만하면 코드로 가거든요. 그 업종 코드가 703011. 703011. 네. 그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름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쪽으로 들어요. 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요, 뭐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기존 주택을 사서 재판매하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약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라든지 할 때 약간 불이익하게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이런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뭐 대부분의 세무서는 특별히 문제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고 있고요. 뭐 어떤 그 세무서에서는 좀 공무원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세무서도 있긴 있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네. 네. 그래도 내줍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겸직 쪽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기재를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근데 이미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추가를 하셔도 추가를 해야 되나요? 변경을 해야 되나요? 업종은 주업종은 그대로 나시고요. 뭐 다른 업으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업종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뭐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나오면은 대출 규제를 한다든지 할 때 약간 좀 불이익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매매업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단어네요. 네, 개발 및 공급업. 이 부분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딱 703011의 업태 종목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그 사업의 범위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시는 건 맞고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이제 뭐 비용 처리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지출이 있을 거고 사업자로서의 지출, 경제인으로서의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문자르듯이 나는 생활인, 이거는 뭐 업에 관련된 이렇게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이런 거죠. 임장을 갔습니다. 임장을 가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가다 보니 풍경이 좋아가지고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네. 생활인의 지출일까요? 아니면은 근데 사업자로서의 지출일까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좀 이제 자기 주소지를 벗어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은요. 네.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고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대부분 좀 완화된 기준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적당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우리 사업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용 카드하고 사업용 계좌를 갖다가 조금 사업용 계좌는 세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하나 만드셔야죠.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뭐 기존 카드를 그렇게 성용으로 규정을 하시면 했어요. 되니까요. 내가 이제 임장을 간다든지 뭐 결과적으로 어떤 지출을 사고 관련한다면 그쪽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흔적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가서 보면은 미납된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납부할 수도 있어요. 납부하셔야 되고 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내 사업용 계좌에서 명확하게 집계가 되게끔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혹시 세무서는 뭐 그렇습니다. 세무서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어서 뭐든지 다 본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뭐 그럴 일도 뭐 평생 세무조사 받을 일이 많겠습니까? 네. 세무서도 뭐 바쁠 텐데 굳이 나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는 어떤 상황이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간섭을 하죠. 간섭이 뭐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 실제가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무서는 사실은 뭐 말로 설명하고 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통장을 까주면 금융계좌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싸워야 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네.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명도비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통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되나요? 어떻게 명도비 자료를 소명을 할지. 뭐 이런 상황이 되죠. 네. 사실 이제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과세관청이 우리에게 지출 사실을 입증하고 그 지출 사실이 사업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된다면 네. 기본적으로 나갔다라는 건 무조건 입증이 돼야 돼요. 그 나간 게 뭡니까?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통해서 나갔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자 업무 관련성을 갖다 또 입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명도비 주면서 그러는 거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도비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나는 분명히 지출을 했고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갖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나가는 사실은 통장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자 통장에서 명도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네. 그리고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 서면으로 확인 이런 거를 좀 받아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받기가 힘드시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한테 내가 이거를 지급을 받았다는 걸 써달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슈가 돼서 세무서에서 뭐 우리를 뭐 사업자를 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인정을 받게 되면 그분이 세금을 안 낸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뭐 세금 추징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세금이 줄기 위해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제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는 음식점은 나한테 판 음식값이 매출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네. 내가 줄면 그 반대는 늘어나는 구조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세무서 공무원이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좀 이렇게 모호한 것은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셔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습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경험칙상 보면은 정말 일기를 쓰는 습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 일기를 쓰셔가지고 이만큼 갖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를 자식들이 뭔지 줄 압니까? 그런데 아버님의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니라고 공무원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20년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제 세무 공무원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도할 때 이제 그거를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때 사업소득세를 내야 되는 과정 중에 양도세처럼 예정신고를 하잖아요. 네, 영주 납부하셔야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뭐 실적이 없으면 없다라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중개사무소 뭐 이런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금계산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됐다. 그때는 이제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언제까지 하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양도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어디다 하느냐? 주소지에다 하는 거예요. 주소지에다 하시는 거고요. 지방소득세는 같이 이렇게 또 그 시군구청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난 손해 봤는데 그럼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사실 해야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뭐 현실적으로 돈 나갈 일은 없지만 불편하다. 근데 해놓으면은 또 2월까지 되지 네. 않나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왜 안 하냐고. 오.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매매업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만약에 깜빡했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양도세랑 똑같네요, 그거. 네. 대신 이제 매매업자는 양도세처럼 예정신고 납부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확정신고 납부를 그 다음에 5월달에 1년치를 몰아가지고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예매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할 때 이자 비용이라든지 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명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입증이 됐을 때 그런 것들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네. 여기서는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이제 다른 소득이 많다. 나는 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 또 다른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누진과세가 돼서 세금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네. 당연히 다른 배제할 수 소득하고 있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네. 이제 확정 신고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예정 신고할 때는 이런 비용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도 그때 같이 내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세무서는 내 증빙 자료를 안 받습니다. 그거 신고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그 데이터가 막 터질 거예요.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고서만 제출을 하는 거고 문제가 됐을 때 소명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또 부동산 매매업자가 유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크게 유리한 점이네요. 참 양도소득세는 조금 가혹한 세금일 때가 있어요. 뭐 투자를 갖다가 제가 했는데 올해는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마이너스를 한 6억을 받습니다. 10억에 대한 세금을 한 4억을 냈다고 칠게요. 근데 그 10억과 마이너스 6억을 갖다 한 해에 받다면 세금을 한 1억만 내면 됐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꼭 한 해여야 돼요. 그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본 걸 갖다가 까줍니다. 표현적으로 까준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양도소득세는 안 돼요. 그냥 이득을 많이 봤다 왕창 세금 내고 끝 손해 보면은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참 힘들거든요. 꼭 1년 내에 2개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 매매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을 한 그 내용은 10년간 이월이 돼요. 만약에 올해 손해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가 내년 소득세 신고할 때 이월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이제 손해를 본 일이 생겼다. 정말 네. 피치 못하게. 그러면 내년에 이익을 본 것으로 해서 그 손해에 대한 그만큼의 세금을 이제 까준다는 거죠. 네, 까줘요. 네. 그래서 돌려받는 근데 우리가 뭐 제가 자꾸 돌려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세금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낸 거. 세금은 보통 내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있다 뭐 이런 정도고. 물론 이제 그런 거 2월 과세까지 기대 안 하고 늘 수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네. 우리가 빼먹은 내용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매업 사업자의 세금이 주된 목표가 되셔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좋은 물건 찾으시고 어떤 그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때 세금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연구하시는 거는 맞지만 이게 주업이 돼서는 뭐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보다 세금을 더 많이 하세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은 남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판단을 하는 정도까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주가 돼서는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님한테 맡기시고요. 돈 되는 물건 찾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더 많은 수익 내시고 수익 내는 만큼 세금 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신승리가 세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더라고요. 차라리 세금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다, 남의 돈이다라고 정신승리를 하시는 순간 그때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참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게 제가 듣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생만 하고 수익이 안 나면은 참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